1610년 1월은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집에서 만든 망원경을 사용하여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한 때입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 판지, 튜브, 렌즈, 그리고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여러분만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DIY 망원경의 요점은 2개의 렌즈를 서로 정확한 거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렌즈가 2개 필요해요. 하나는 오목하고 다른 하나는 볼록해야 하죠. 그래서 렌즈 하나는 밖으로 구부러져 있고 다른 렌즈는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갈릴레오의 초기 망원경은 물체의 약 8배를 확대할 수 있었어요. 그는 약 20배의 배율에 도달할 때까지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갔어요.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갈릴레오가 목성에 있던 4개의 위성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단순히 한 무더기의 별들을 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이 우주 물체들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챘죠.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별이 아니라 목성을 도는 위성이란 걸 알아내는 데는 몇 주가 걸렸어요. 갈릴레오는 처음에 그 위성들을 1, 2, 3, 4라고 이름 지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창의적인 이름은 아니죠. 나중에 우리 은하에서 더 많은 위성이 발견됨에 따라 숫자 체계는 이름을 짓는데 혼란스럽고 비실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건 단 몇 세기 동안만 유지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위성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라고 불려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통틀어서 갈릴레이 위성으로도 불려요. 갈릴레오의 발견은 후에 천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결정적이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걸로 믿어졌었죠. 우리는 이제 우리 태양계에 수백 개의 위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된 위성들처럼 큰 것들은 그렇게 흔히 발견되진 않아요. 위성은 지구의 크기거나 더 클 때 크다고 여겨져요. 예를 들어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커요. 우리는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외에는 행성의 다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성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위성을 갖고 있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목성은 크기와 질량 면에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을 목성 쪽으로 많이 끌어당기는 것도 당연해요. 목성은 현재까지 총 80개의 위성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그중 53개만이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목성의 위성들 중 갈릴레오에 의해 발견된 첫 번째는 이오였어요. 이오가 차별화되는 점은 화산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오는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활화산이 있는 유일한 우주물체예요. 또한 아황산가스 눈바 때문에 불과 얼음의 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오의 바깥층은 오렌지, 검정, 노랑, 흰색, 빨강과 같은 다양한 색상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이오를 녹는 치즈와 토마토 얼룩과 잘 익은 올리브로 덮인 거대한 피자라고 묘사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 유황 때문에 이오가 맛있는 냄새가 나진 않아요. 썩은 달걀과 비슷한 냄새가 나죠. 이 위성의 표면에는 100개 이상의 산이 있어요. 그 산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떤 것들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커요. 평균적으로 이 산들은 높이가 6km에 길이가 157km예요. 이런 활화산과 이오의 강한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여기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죠? 갈릴레이 위성 목록의 다음 순서는 4개 중 가장 작은 유로파입니다. 달과 비슷한 크기예요. 유로파는 많은 분화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을 갖고 있어요. 그 바깥층 때문에 유로파는 반사가 엄청 잘 돼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위성들 중 하나가 되죠. 나이로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표면이 2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 사이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약 45억 살이에요. 저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건 참 인상적이에요. 심지어 지구 밖의 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얼음은 2가지 방법으로 형성돼요.
첫 번째는 응고 과정을 통해서인데 이름이 이를 다 설명해 주죠. 주변 환경이 점점 추워질수록 얼음이 커져요. 그런데 다른 방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얼음 껍질 아래에서 발견된 과냉각된 물의 층은 불안정할 때 반응해요. 그러고 나서 이 결정체들을 생성해서 눈이 앉아있는 얼음판 위로 떠오르게 해서 눈이 거꾸로 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집에서 이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요. 정제수 한 병을 꺼내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만약 근처에 정제수가 없다면 가능한 한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여러 번 끓여보세요. 안에 입자가 없을 테니 일단 냉동실에 들어가면 고체화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흔들면 그 충격이 물을 빠르게 결정화시켜서 슬러시 같은 농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유로파에 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위성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에 있어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후보 중 하나예요.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얼음 밑에 있는 바다에서 살도록 적응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은 우리가 지구의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열수 분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과 비슷할 정도로 가능성이 높아요. 유로파 대기에 있는 산소의 양은 매우 적지만 2013년에 나사는 몇 가지 멋진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주죠. 유로파가 우주로 물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미래의 관측에 의해 확인된다면 그건 유로파가 또한 지질학적으로도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언젠가 수자원을 연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용할 거예요.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가니메데입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에서 제일 큰 위성이기도 하죠. 크기는 수성과 비슷한 저밀도 우주물체지만 질량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니메데는 우주에서 자체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에요. 그런데 꽤 작고 목성에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에 가려져 있어서 지구에서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니메데의 또 다른 멋진 면은 가니메데의 대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요. 2021년 12월 예전에 가니메데로의 저공 비행을 통해 나사의 탐사선에 의해 기록된 50초 분량의 오디오 클립이 공개됐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오래된 전화 접속 인터넷 연결과 더 비슷했어요. 하지만 기이한 곡조 때문에 가니메데는 곧 목성에 노래하는 위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갈릴레의 위성 목록의 마지막 주인공은 칼리스토 또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분화구가 많은 물체예요. 이 위성의 흥미로운 점은 형성된 이후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우주 물체들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방향이나 속도의 변화 또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같은 사건들 때문에 일생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요. 칼리스토도 수성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밀도가 더 낮아요. 칼리스토가 거대한 목성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성의 자기장이 영향을 덜 미쳐요. 표면은 놀랍게도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칼리스토는 이오와 달리 지질학적으로 활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위성 표면 아래에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목성의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은 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을 특징으로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적절한 환경을 고려할 때 언젠가 이곳에서 미래의 탐사를 위한 인간 기지를 세우게 될지도 모르죠.